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무기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불곰 사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T86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실 줄 몰랐었거든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댓글 중에 이 기회에 우리가 운용하는 러시아제 장비를 좀 소개해달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러시아제 무기들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불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불곰 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일단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총 2차에 걸쳐 실시되었죠. 이 불곰 사업이. 그중 1차 사업은 1995년부터 98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한번 IMF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2억 1천만 달러어치 러시아 무기를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1차 사업의 도입 무기들이 뭐냐면은 T-86 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차 33대, 메티스-M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기, 이글라 견착식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기였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요 네 종류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원래는 뭐였냐면 한 10종류 이상의 다양한 무기들을 시험용 샘플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왜 기술 습득용으로 하려고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싫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거부했다고. 야, 이거 뭐야? 좀 제대로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10종류. 야, 이건 우리가 노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무기로 압축해서 좀 규모 있게 들여온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한 거고. 사실 도입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방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 야, 이거 짐덩어리다. 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뭐예요? 미국제였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러시아제 무기체계가 돌아오니까 이거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적당히 운용하다가 이 눈치 봐서 그냥 퇴역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러시아제 무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 있죠. 헤헤, 들어오기만 해봐, 야무지게 뜯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다렸다, 그런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국방부 입장에서는 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기였지만 이 무기들이 들어왔는데 차후 이 무기들은 우리나라 무기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무기들은 엄청난 감동까지 줬어요. 특히 육군하고 국방부가요, 이거 운용해보고요, 이 전차하고 장갑차 운용해보고 성능에 진짜 크나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거 100단위로 수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 러시아제 전차하고 장갑차로 구성된 완편된 한 개 전차 여단을 창설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구성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딴지가 들어오죠. 일단 미국이 딴지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야, 이거 이렇게 너네가 만약에 러시아제 무기로 기갑여단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유사시에 우리가 너네하고 북한하고 구별 못하고 너네 오폭할 수 있다, 이런 딴지가 들어왔고, 두 번째, 한국방위산업업체에서 딴지가 들어오죠. 우리 뭐 먹고 사냐. 아주 쌍심지를 쳤대요. 결사반대. 앞에 이불 깔고 들어눕는다, 막 이랬대. 그래서 이거는 무산이 됐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T-86의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알토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이걸 K2 발전에 써먹었고, 그 다음에 BMP-3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수한 성능, 특히 이제 워터제트 같은 거 있죠. 이제 이게 강도하는 그 성능이 우수했대요. 여기서 그래서 이 도하 능력 같은 거를 우리 육군 차기 보병 전투차에 그대로 이식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BMP-3를 보기 전에 우리 국가연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판 브래들리 장갑차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BMP 보고 나서 육군이 얘기했대. 야, BMP만큼 하천 도하 능력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BMP의 그 도하 능력을 그대로 이식했다. 이렇게 됐고. 아무튼 이 T-80U하고 BMP-3가 어떤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면요. 이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말 원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원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계속 포기가 됐었대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제를 검토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럼 러시아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SA-16 이제 이글라 지대공 그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크 대공 미사일 기지 및 보급창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이 이글라 미사일을 운용하면서 우리 군이 경악한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게 적외선 추적식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 보통 적외선 추적식 지대공 미사일을 딱 발사하면 항공기가 뭘 뿌립니까? 플레어란 걸 뿌리죠. 불꽃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 플레어에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좋았어요. 이걸 보고 경악을 했다. 그래서 차기 국산 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IRCM, 즉 적외선 방해 장비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이 이후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시스템, 한 단계 더 진보된 시스템이죠. DIRCM,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개발해서 탑재를 결정하됐죠. 요 이글라 시스템 때, 이글라 그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아무튼 1차 불공 사업으로 들여왔던 이 4가지 무기 시스템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사업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 이후에 총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줘요. 근데 이 중 4억 달러어치를 1차 불곰 사업으로 이제 상환받았고, 그 다음에 민수용의 36대의 헬기를 받아요. 카모프 32라고 해서. 그 다음에 원자재도 받았어요. 뭐 알루미늄하고 우라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받아요. 근데 이제 미수금이 남아요. 12억 한 4천만 달러가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뭐 이자가 때문에 늘었. 이자가 있죠. 그렇죠. 이자가 있죠. 이자가 한 10억 달러 돼. 고리대금이. 야, 이게 이자 무서워. 이자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한 22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미수금이 늘어나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 이게 악순환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 광물 자원을 달라. 이게 왜냐면 현금하고 마찬가지거든. 광물 자원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선 지금 뭐예요? 돈이 없는 입장에서 그나마 캐시카우가 광물 자원이었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선 좋을 리가 없었어요. 또 하나 이때 아주 미묘한 일이 있었다고. 뭐냐면 1차 불곰 사업이 시작한 직후에 국정원 소속 외교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 미묘해졌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더라에 의하면 연이어 스파이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정말 미묘해졌었어요.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요 때에. 그래서 러시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선심성 외교 정책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러시아 무기를 대량 구입해서 러시아를 달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죠. 그래서 이때 희생양으로 뽑힌 게 누구냐?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왜 해군이 왜 나? 자, 해군의 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해군의 말을 빌려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국방부에서 뭐냐면 킬러급 잠수함 쓰라고 그랬대요.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쓰라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킬러급 잠수함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일단 그럼 전투기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뭐야? 일단 최소한 1개대 이상 들어야 되잖아. 그럼 16대에서 20대 이상 들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지 운영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도입 비용은 물론이요, 기타 개조, 정비, 유지 비용 합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안 돼. 부결.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IMF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이때 미국 눈치를 봤었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봤었어야 되니까 핵심적인 군사 장비를 들여오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또 하나 지상 무기는 국내 방산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심지를 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IMF 때문에 가뜩이나 고용이 힘든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되냐 막 이러니 또 이불 깔고 들어놓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국가기관에서도 반대했다고 그건. 지상무기를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해군한테 이걸 떠넘긴 거예요. 근데 해군 입장에서는 차기 잠수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도 야, 그 러시아산 들어오면은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도 IMF인데 이런 얘기 없었냐. 근데 조선업만큼은 IMF를 비껴갔다고. 사실 그때. 왜냐면 우리 조선은 워낙 잘 나갔었거든. 그때 IMF하고 상관없이. 근데 또 잠수함은 또 몇 대, 이게 또 잠수함이 또 나름 비싸니까 한 몇 대 들어와도. 그래서 상당한 잠수함 몇 대 들어오면 또 상당한 차관 회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해군이 모든 걸 뒤집어 쓰게 생겼었어요. 킬러급 잠수함을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진짜 해군은 정말 와, 얼마나 기분이 진짜 먹같았겠어요.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까라면 까야 되니까. 그래서 별다른 수 없이 잠수함 전문가 팀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킬러급 잠수함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려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가서 보니까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킬러급이요. 정비나 보급, 특히 안전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게 속속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해군 파견팀이 보니까. 더군다나 때마침 무슨 일이 터졌냐.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크루스코어가 침몰하는 사건이 여기서 생겨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 도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기사회생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네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하니까 여기서 러시아도 별말을 못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킬러급 잠수함 도입이 물 건너 가니까 이제 해군 입장에서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독박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똑같이 나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 야,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뭐야? 육해 공군 똑같이 나누자. 이런 결정이 내립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기나긴 회의 끝에 5억 2천만 달러 무기를 그 육해공 3군이 똑같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나누기로. 이게 바로 2차 불곰 사업이에요. 지휘형 T-80UK 전차 2대, 그 다음에 BMP-3 보병 전투차 37대, 그 다음에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156기, 그 다음에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일류신 103 실습기 23대하고 카모프 32A 탐색 구조 헬기 7대. 그러니까 아주 뭐 육해 공군 골고루 있죠. 이렇게 이제 들여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불곰 사업에 도입된 무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주실 장비 무엇인가요? 육군부터 볼까요? 네. T-80U는 지난번에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BMP-3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MP-3는요, 여러분들 1990년 5월에 처음 공개된 당시로서는 러시아 최신의 보병 전투차였어요. 그러니까 BMP-1하고요, BMP-2의 설계를 기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성능하고 제어는 상당히 달랐어요. 무엇보다도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무장이에요, 여러분들. 보병 전투차에 무려 100mm 주포를 탑재했습니다. 100mm 주포예요. 100mm 주포. 그야말로 보병 전투차용 무장으로는 세계 최대 구경의 주포예요. 그러니까 BMP-1이 76mm 폰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BMP-2는 30mm 기관포였다고. 근데 BMP-3 와서 갑자기 100mm 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BMP-2가 30mm 기관포잖아요. 요거를 그 부무장으로 동축 기관포 무장으로 달아였어요, 얘가. 그러니까 부무장으로 적 장갑차를 격파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사진 보시면 뭐예요? 옆에 나란히 30mm 기관포가 있죠. 100mm 포 옆에. 이게 주포인 100mm 활강포는요, 자동 장전식 활강포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뭐 전차포 같은 건 아니에요. 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반동이 낮은 저속탄을 발사해요, 저속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전차포탄 같은 건 아니고 좀 박격포에 가까워요. 그래서 초속 250m짜리니까 뭐 박격포 같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구경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그 히트탄 있죠? 성형 자격탄을 넣고 쏘면은 아주 옛날 9세대 전차 같은 거 있죠. 9세대 전차나 아니면은 건물 같은 데 대놓고 쏘면은 위력이 괜찮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 포 안에다가 레이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을 넣고 쏠 수 있었어요. 이게 3UBK-10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넣고 발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최대 사거리가 4km예요. 그리고 4km 내에서 약 한 80% 명중률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균질 아변강판을 한 600mm 정도 관통할 수 있었다고 하죠. 괜찮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여기에다가 이게 보병 전투차니까 완전 무장한 보병 7명을 탑승시킬 수 있었고 승무원이 3명.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제 치고는 사격 통제 장치가 꽤 괜찮았대요. 그래서 명중률이 상당히 좋았고, 다만 전면 장갑이 35mm예요. 그래서 방어력은 뭐 형편없었다. 또 문제가 있었죠. 이게 탑승구역 바로 뒤쪽에 엔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탑승구역 쪽으로 엔진 열이 올라와요. 이 겨울엔 괜찮죠. 근데 여름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름에는 막 찜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BMP3 탑승해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 BMP3 여름에 탑승하신 분들 꼭 좀 댓글 좀 남겨보세요. 이거 어땠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나와서 구토했다는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래도 BMP3는 서방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군도 썼다.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공군은 혹시? 네, 공군. 공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게 여러분은 카모프 32 헬기 요거를 7대 도입을 했다고 했죠. 이게 요걸 먼저 어디서 썼냐면 예전에 그 산림청에서 썼어요. 여기 산불 진화하고 그거 산림청에서 썼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도 이걸 썼어요. 이게 수색 및 군안용으로 이거 36대를 썼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군용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유명한 헬기 제작하는 이제 국영 카모프 설계국에서 했는데, 이게 독특하게 러시아제 카모프 설계국의 독특한 설계 있죠. 왜? 이중반전 로터가 2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이중반전 로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반전 로터의 장점은 뭡니까? 이게 호버링 능력. 그러니까 호버링 있죠. 이제 헬리콥터가 정지한 상태로 떠 있는 거. 왜 모델 안 갖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많으시잖아요. 없어요. 헬기 모여 비싸요, 여러분. 이 호버링 능력이 탁월해요.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왜 테일 로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헬기는 로터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니까 얘가 동체도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동체 돌아가지 말라고 꼬리에 이렇게 얘도 로터가 돌아가는데, 얘는 로터가 2개가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이게 안정이 되는 거지, 훨씬. 그러니까 테일 로터가 필요 없죠. 그래서 호버링 능력도 좋고 운동성도 훨씬 좋아요. 대신에 단점도 만만치 않죠. 일단은 2개의 무거운 로터가 돌기 때문에 중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로터가 2개가 돌잖아요. 근데 2개가 도니까 서로 간섭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최소한 1m는 뛰어야 돼. 서로 로터와 로터 사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구가 높아지죠. 체구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로터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헬기 내부까지 로터 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헬기 내부 공간이 협소해져요. 조금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 국내 운용 기록을 보면요, 요 카모프 32가 아주 우수합니다. 힘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성은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대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동일한 서방제 헬기에 비해서 연료를 1.5배나 잡아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방제 헬기가 보통 1800에서 2000시간까지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부품 교체를 하는데 비해서 카모프 32는 겨우 수백 시간 단위로 부품 체크를 해야 된대요. 덧붙여서 부품 가격뿐만 아니라 러시아 장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비를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게 잘못된 문제 제기임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산림청이 카모프 32를 도입하기 전에 운영했던 기체들이 한결같이 어떤 헬기들이었냐, 5,6인승 비즈니스 헬기예요. 그러니까 카모프 32와 같은 대형 기종과는 뭐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탑재력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연료 소비도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거를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러시아제 장비, 헬기뿐만 아니라 전차도 지난번 T-86에서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제 장비가, 모든 러시아제 장비가 좀 연비가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정말 잘못됐다. 그 다음에 카모프 32가 수백 시간마다 부품 체크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서방제 장비는요, 여러분들 AS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AS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매뉴얼상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우면 부품을 교환하도록 돼 있어요. 얘네들은 AS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방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방제하고 운용 매뉴얼 자체가 다른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걸 서방 기준으로만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 새로운 기체인 만큼 당연히 러시아 정비 인력을 불러오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러시아 장비뿐만 아니라 미국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장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나 해경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비 노하우를 축적해서 독자 정비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정비 인력 불렀을 때 유럽이나 미국보다 러시아 인력이 훨씬 싸대요. 훨씬 저렴했대요. 그러니까 딴지 걸 것도 없대요, 사실. 힘이 좋은 카모프 헬기가 좀 활약을 했나요? 우리? 말도 못해. 기존에 우리가 소방용 주력 헬기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미제 벨 206 L3예요. 근데 이제 미제 같은 경우, 요 사진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소방 하려면 여기다 물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 드럼 실을 수 있었대. 근데 600리터가 고작이야, 얘가. 근데 카모프 32는 17드럼을 실었대요. 3,400리터. 5배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 우리나라 산악지대, 산불 잘 나는 산악지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강원도잖아요. 거기 바람이 좀 세나? 거기에서 산불 나면은 이런 서방제 벨 이런 헬기는 가서 막 휘청휘청한대요. 근데 카모프는 가서 그냥 그냥 가서 그냥 한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헬기를 날렸더니 산불 진압하려고. 이 벨은 가다가 하서 그냥 돌아왔대. 물도 못 뿌리고. 근데 카모프는 가서 딱 뜨더니 탁 촥 이렇게 오더래. 그래서 이랬대요. 정말 이런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예전에 제가 소방관인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뭐야? 호버링을 한 군데서 하면서 이렇게 쫙 내려야 되잖아. 호버링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부려했다. 실제 그동안 해경이 군안용으로 썼던 게 뭐냐면 벨 412Y1 요걸 썼대요. 요걸 썼는데 이게 엔진 출력이 1800마력에 불과해서 한 번에 5명 구조하는 게 한계였대요. 근데 카모프 32는 악천후 때, 비바람 불과 악천후 때는 이게 벨 412Y1이 출격도 못하는데 얘는 악천후 때 가서 12명 구한 적이 있었대, 카모프 32가. 강한 비바람 말고 끄떡없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고성 산불 때, 예전에 고성 산불 때도 가서 얘가 혼자서 가서 다른 헬리콥터 못 뜰 때 카모프 32 혼자 가서 소화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게 월드컵 때도 요거에,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도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일 해경 합동 대테러 진압훈련이 있었다, 그때. 근데 마침 그때가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일본 쪽에서는 헬기가 못 떴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해경 헬기가 떴다고, 카모프 32가 떠서 문제없이 작전 수행했다고, 훈련했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 저 뭐야? 막 이랬대. 그러니까 이게 성능 하나만큼, 연비는 모르겠는데 성능 하나만큼 끝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모프 32가 이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카모프 29라고 이게 군용 헬기가 있어요. 이게 모체예요. 근데 이 카모프 29가 어디에서 쓰기로 돼 있는 헬기냐면 북극권의 이제 바렌츠 해하고 오츠크해에서 운용되도록 개발한 헬기예요. 근데 거기가 좀 날씨가 좀지랄 같아. 응? 맨날 블리자드냐 하고 그냥 난리가 난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안성맞춤이지. 사실 공군은 정교한 항법 장치를 가진 헬기를 원했대. 그 다음에 왜 초저공 침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제 MH60G 같은 거를 원했대요. 이게 왜냐면 특수작전도 할 수 있거든. 수색 군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한 대당 3천만 달러야. 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이게 특수전 전용이니까 미국에서 안 돼. 우리가 못 팔아. 라고 했어. 그래서 빈정이 상했지.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산 게 카모프 30이다. 꽝 대신 닭으로 선택한 게. 대신 공군이 도입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좀 개량을 해달라고 해서
항법 장치는 이스라엘제 항법 장치를 달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도 아날로그가 많아서 이것도 디지털 계기판을 좀 바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아 식별 장치 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도 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잘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헬기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일류신 103 초동 훈련기예요. 비행기 보세요, 이쁘죠? 나 이런 비행기 나 정말 갖고 싶어. 이게 민간에도 파는 거더라고요. 이게 스포츠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했듯이 전투기는 들여오는 게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다른 거를 선택했는데 일단 할당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뭘 생각했냐면은 일단 뭐부터 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초등훈련기가 하나 있었어. 우리가 예전부터 쓰던 거, 1972년부터 쓰던 게 있었거든요. T-41이라고 있어서 한번 봐봐요. 이게 거의 복엽기의 모습이 남아있는 옛날부터 쓰던 거야. 이거를 쓰던 건데 이게 원래 공군이 계속 바꿔달라고 했었다고요.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근데 계속 이게 별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 반려됐다고. 근데 이제 마침 이게 뭐, 야, 너네 필요한 거 한번 해봐. 그 리스트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었대. 그래서 정말 공군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선택했대요. 이거. 일류신 103을. 그래서 23대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러시아 이게 일류신사가 1995년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이었죠. 당시에서도. 요거 조종해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KT-1으로 넘어가고 KT-1에서 합격하면 이제 T-5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 일류신 103이.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은 프로펠러기니까 일단은 기체 구조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정비성도 참 좋대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인류신사가 이 비행기를 개발할 때 그 서방의 레저 스포츠용으로 팔려고 처음에 이걸 개발했대요. 그래서 서방의 항공 안전 및 정비 기준을 만족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인류신사가 이걸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그 엔진을 자기네 러시아제가 아니라 미제 엔진을 써요. 미국의 텔레다인 컨티넨탈 모터스사의 IO360 ES형 엔진을 아예 미제 엔진을 장착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공안전기준, 연비, 소음 기준이 그냥 다 통과돼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미제 장비에 익숙한 우리나라 정비사들이 훨씬 정비하기 편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 이걸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대요. 잠수함을 못 들어오게 됐다고. 네. 그래서 들어온 게 이제 무레나급 호버크래프트예요. 공기부양정이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 해군에서는 요거를 이제 솔개 621번부터 623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해서 세대가 들어왔고. 이게 무레나급 일단 스펙을 보면요. 길이가 31.6m. 어우, 길어요. 그 다음에 폭이 14.8m. 만재 배수량이 149톤. 그 다음에 8,000마력짜리 두 개의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서 시속이 80km예요. 근데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어설픈 크기였대. 왜냐? 일반적인 정찰 목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너무 커. 그 다음에 상륙 목적 있잖아요. 상륙 목적으로 쓰기에는 또 조금 작대요, 얘가. 이게 미제 호버크래프트가 있거든요. 이게 LCAC라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대. 그렇다면 왜 해군이 무레나를 선택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나마 그래도 상륙용으로 한번 써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도 호버크래프트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게 LSF-1 솔개급 호버크래프트가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게 연비가 지나치게 안 좋았어, 이게가.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 대 만들려고 했는데 성능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한 대만 만들고 끝난 애야, 얘가. 그래서 해군이 차기 상륙함을 이제 계획해서 미국제 LCAC를 라이센스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는데 얘가 원래 가격이 400억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라이센스 생산하려니까 미국 애들이 가격을 뻥튀기 해서 600억으로.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우리가. 근데 이때 러시아에서 무레나급이 들어왔는데 성능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이거 써보니까 요거 한번 개조해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우리가 만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륙용으로 쓰기 조금 애매하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러시아제 전차가 대부분 한 45톤 내외예요. 45톤 내외인데
그래서 이게 무레나급이 탑재 중량이 45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K1 전차 같은 게 보통 한 50톤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그래도 무레나급을 좀 운영하면서 많은 좀 노하우를 얻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나름 해안 감시용으로 좀 이게 쓸모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북한 잠수정 같은 거 반잠수정이라고 알죠, 여러분. 얘네들은 거의 뭐 이렇게 반잠수정 같이 뭐 낮아 이런 게 있어. 근데 얘네가 나중에 발각되면 막 갯벌지대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일반 함정 같은 경우는 쫓아가기가 힘든데 호버크래프트는 쫓아갈 수가 있거든. 그런 좋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실 예전부터 해군하고 해병대가 호버크래프트를 좀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번번이 무시당했어요. 근데 무레나급 같은 경우에는 무장도 괜찮아요. 그 30mm 게틀링 건 있죠. 게틀링 기관포가 2개나 탑재돼 있거든. 북한도 그 호버크래프트가 있거든요. 공방급이라고. 얘를 때려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호버크래프트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북한제 공방급이 쫙 왔을 때는 우리나라 참수리 같은 걸로 대응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제 호버크래프트가 왔을 때 무레나로 때려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름 야무지게 써먹고 있다. 아무래도 러시아 때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운용 때문에 조금 좀 애를 먹었다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육군에 썼던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입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한국 육군이 보유하지 못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확보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운용하면서 미사일을 국내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메티스-M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우같이 이제 유선 유도예요. 와이어가 뒤에 딱 달려 있어서 미사일 꽁무니에 와이어가 달려서 와이어로 유도하는 건데, 일단은 탄두가 이제 성형자가탄, 뭐 당연히 히트탄이겠죠. 그 다음에 이 관통력이 무려 그 균질 아병광판 900mm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는 최저 80m, 최고가 1.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거리죠. 그 다음에 그 운용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자동 유도 방식의 와이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수가 딱 발사하고서 그 목표를 조준만 하고 있으면 돼요. 따로 유도할 필요 없이 목표를 조준만 하고 있으면은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에 명중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군이 1990년대 초반에 여러 번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 어떤 붐이 일었었냐. 이 전까지 연대급 대전차 화력이 뭐였냐면 106mm 무반동포야. 90mm 무반동포, 106mm 무반동포 하면은 여러분 치가 떠들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90년대 초반부터 무슨 분위기였냐? 무반동포가 대전차 미사일로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어떻게 했느냐? 드래곤 미사일로 이미 교체를 했죠. 무반동포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무반동포를 당분간 쓰자라고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제 신형 전차가 나왔어요. 천마호라고. 북한제 천마호가 나왔을 때 갖은 소문이 다 돌았다고.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북한이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T-72 전차를 수입했다. 아니면 T-72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천마호가 T-72 전차라는 갖가지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반응 장갑이 탑재됐다. 여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천마호 전차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반응 장갑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무반동포로 안 되겠다. 우수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90년대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냐면은 미국제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하고 유럽제 밀란2 대전차 미사일을 경쟁시켜요. 가격이 조금 더 밀란2가 저렴했거든. 그래서 밀란을 수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했는데,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기갑전력 정보가 과장됐다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저게 T-72가 아니고 T-60이 그냥 T-61을 영혼까지 끌어올린 거다. 이런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반동포 106mm 무반동포 너무 많았어요.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밀란2 대전차 미사일을 들여오면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예산 소요가 막대하다. 만약에 밀란2를 또 들여오면 우리나라 국내
국내 대전차 미사일 개발이 영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막상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화다닥 했다가 저 위협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떡할까 막 이렇게 할 때 또 이때 불공 사업이 진행돼서 야 그러면 뭐 이참에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가져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나 뭐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 라고 해서 들어온 게 이제 매티스M인데 매티스M을 처음 들여와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토우도 썼었거든. 토우도 썼었거든. 근데 토우를 썼었을 때 토우는 딱 쏘면 그냥 직선으로 나가요. 와이어가 뒤에 있는 거 직선으로 딱 나가는데 매티스M은 딱 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일단 위로 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매티스M 쓰면서 병사들이 보니까 갑자기 미사일이 사라지니까 이거 불량품이다. 이거 뭐냐?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교관이 와서 이게 왜 그러냐. 야전이란 것은 수풀이 많잖아. 그러니까 수풀에 안 걸리려고 해서 한번 팝업한 다음에 가는 거다. 이때 와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우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매티스M을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토우보다 별론데 정말 안 맞는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댓글을 원합니다. 매티스M 써보신 분, 토우하고 매티스M 둘 다 써보신 분, 비교 가능하신 분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뭐가 더 낫습니까? 그거 간부급 있으신 분들은 둘 다 써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방은 댓글 달면 선물. 네,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토우는 무조건 뭐 이제 앉아서 써야 되는데 매티스M 같은 경우는 누워서도 쏠 수 있거든요. 엎드려서 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정성 같은 건 좀 낫었고, 그 다음에 일단 관통력이 900mm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북한군 전차도 전부 다 작살낼 수 있었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러시아제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상 문제가 좀 있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제 장비가 이제 해체 조립이 정말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부품 교환하려고 해도 모듈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정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운영 초기에 이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번역해야 되잖아. 그럼 제대로 번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알바생을 시켰대요, 이걸. 알바생을 시켰는데 이 알바생이 엉망으로 번역을 해놨대.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대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 못하겠대. 이거 여기 무슨 소리야? 지금 파파고보다 못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무기 전문가가 와서 이 무기 전문가가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줬고, 그 영어 번역본을 다시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티스M은 이제 모든 초기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한 실전 운영 상태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계화 및 보병사단에 아주 널리 운영이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들여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나라 국산 현궁으로 이제 전량 대체된다고 하네요. 네, 불고문 사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사실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큰 기대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우리한테 잭팟을 안겨줬죠. 이 불고문 사업이라는 게. 물론 일부 장비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불고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입한 장비를 마음껏 뜯어보고 분석해서 그걸 우리가 녹여낼 수 있었던 점이에요. 우리가 고스란히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우수한 무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시금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제 장비 우리가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뜯어보는 거 많아요. 근데 러시아제는 아닌 거랬었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수한 K2 전차나 K21 보병 전투차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 불곰 사업으로 들여왔던 아주 중요한 소중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여러분들. 이 불곰 사업 편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